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유대인 볼셰비즘 음모론을 상징하는 엠블렘입니다. 소련 볼셰비즘 정권의 상징인 낫과 망치가 다비드의 별 안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번 장은 유대인 볼셰비즘 정권의 붉은 군대 장악 수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나치의 주요 반유대 사상가들에 의하면 유대인이 소련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였지만 아직 군 장교단에 대한 장악력은 미흡하였다 하는데요. 이는 유대인 출신 장교의 수가 너무나도 적어서 러시아인 1세기인 사관단을 장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 합니다. 군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국가의 대외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국방의 역할이고, 두 번째는 체제를 수호하고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종 보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역할임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어느 역할을 더욱 강조하느냐에 따라 실제 군사정책은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외적과 싸우는 국방군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군의 전투력 향상, 즉 군사역량 자체를 개선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만, 체제 유지나 정권 수호를 우선한다면 정권의 군에 대한 철저한 지배와 통제체제 확립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되게 됩니다. 군의 전투력을 향상하려면 지휘나 작전 능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전쟁을 이해하여 이에 부합하는 신전술을 개발할 수 있을 자를 고급 장교로 등용해야 하고, 지휘관을 신뢰하고 그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전술이나 무기체계 개발 등도 정권의 군 통제 가능성보다는 군의 전투 역량 향상 자체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볼셰비키 정권이 실제로 행한 군사 정책들을 보면 군의 전투력 향상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볼셰비키 수뇌부는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집어먹어버린 사건을 자주 언급하면서 붉은 나폴레옹의 재등장을 막겠다고 자주 얘기해 왔기에 독일의 군 수뇌부나 군 전략가 등이 볼셰비키의 사고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군사정책은 합리적인 이성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는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산 독재 정권의 군에 대한 통제가 이미 충분하다를 넘어서 과도하였기에 군의 발전이 심각히 저해될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정권의 통제를 높이겠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고 나치 독일은 유대인의 볼셰비즘 정권은 소련군이 머지않아 러시아인을 유대인의 폭압에서 구해줄 해방군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며 두려워하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스탈린의 대숙청과 정치장교제도의 확대 운영이라는 두 개의 정책 사례를 갖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치 정권의 반유대인 사상가에 의하면 두 개의 사례는 모두 다 유대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군대의 사관단은 러시아인 1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유대인 출신 장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성 진급 심사 시 유대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진급 심사를 행한다 등 이 정도 꼼수로는 유대인의 군 장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우 괴이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장악한 내무인민위원회가 스탈린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었을 과도한 의심과 불안감 증세를 부추겨서 군사적 역량이 탁월한 러시아인 등 비유대인 출신 장군과 대자 또 사관 대다수를
무자비하게 숙청해되도록 유도했던 사례입니다. 원수등 최고위급 소련군 장군 8명이 살해되었습니다. 피해자 중에 대자 이상 고급 장교만 5,000명이 넘었고 전체 사관 중 피해자는 3만 명 이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유대인 실권자인 라자리 카가노비치가 형성한 카가노비치 클리크 정권에 절대 복종할 사람들로 채워갔는데요. 참으로 아까운 인재들이 운명을 달리했지만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군사 천재는 오성 장군인 투아체프스키 원수입니다. 나치 독일의 전격전 작전 교리에 버금갈 종심작전 이론을 발전시켜 항공기와 전차를 대량으로 투입하는 소련식 기계화 작전 개념을 개발했던 사람이지만 투아체프스키의 숙청 이후 소련군의 종심작전 교리의 발전에는 급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스탈린은 붉은 군대의 고급 장교들이 대거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망상에 빠져서 대자 이상 장교를 무려 5,000명 이상 숙청해 버렸는데요. 이러한 스탈린 대숙청의 여파는 종심작전 교리의 발전이 부진해졌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붉은 군대의 지휘부가 붕괴되었기에 붉은 군대는 이제 몸통과 팔다리는 있으나 머리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군을 지휘할 수 있는 유능한 장군과 대자들을 대거 잃은 상태에서 붉은 군대는 전투의 프로인 나치 독일군에 맞서 사투를 벌였지만 독일 국방군은 그저 최선을 다하거나 애국심에 불타 목숨을 초기와 같이 버린다고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사 최대 규모 원정 작전이라는 평을 듣는 바로바로사 작전 등에 의해 전광석가처럼 돌진해오는 독일군에게 개전 초기부터 1만 대 이상의 전차와 30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상실한 소련군은 붕괴 위기로 내몰렸는데요. 독일보다 6배 이상의 전차와 3배 이상의 항공기를 갖추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2년 전까지 대위로서 중대장이었던 사람을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고 하여 숙청당한 사람 대신 갑자기 대자로 진급시켜 계급장 달아주고 연대장에 임명한다고 해서 자리에 걸맞는 지휘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고 부대를 지휘하여 적이랑 싸울 수 있는 능력은 공산당에 대한 충성만으로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고 그저 유대인 독재 볼셰비즘에 대한 충성심만 높을 책상몰림 단간부들을 정치장교, 즉 컴미사르로서 각 부대의 지휘부에 투입하여 지휘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게 하는 조치였는데요. 정치장교는 유대인이 군에서 할 수 있을 유일한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은 짜르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군 장교로서 복무할 기회를 박탈당하여 왔기에 정상적인 군 장교가 되기는 어려웠고 충분한 수의 유대인 사관 인재풀을 아직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치장교의 과반은 유대인이었고 이들의 기능은 지휘관을 감시하여 쿠데타 가담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었는데요. 해당 정책이 원래 의도하였던 쿠데타 억지라는 목표는 완벽히
사령관과 대등한 계급으로 보임되는 정치장교를 죄다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었고 국방부를 포함하여 주요 군사기관의 대부분의 부서장 이상 등도 죄다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쿠데타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본적 군사지식도 없는 책상 물림들을 정치장교로 임명하여 지휘관과 대등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휘관의 작전 수행을 방해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는데요. 독일군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해당 부대가 어떠한 운명을 겪게 되었을지는 너무나 뻔해서 추가적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숙청과 더불어 정치장교 제도는 정권의 군 장악력 확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합리성은 개나 줘버리는 대표적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저 나치가 어떤 생각으로 유대인을 학살하였는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러시아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였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유대인의 문화지배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